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종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2015년 2회 3과목 2015년부터 과목명이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PC 기본 상식에서 컴퓨터 및 정보 활용이라는 과목명이 변경되었지만 내용은 그닥 크게 한두 문제 정도 4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류를 스스로 검출하여 여기까지만 본답은 답은 4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리티비트는 에러를 검출만 합니다. 교정은 못해요. 그런데 뒤에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답은 해밍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고 1비트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고 1비트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검출만 하면 페리티, 교정까지 가능하면 해밍이다라는 거. 그 외에 그레이 코드, XS3 이런 건데, 그레이 코드는 14년 3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레이 코드는 비가중치로 AD,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즉 통신에서 사용되는 코드가 그레이 코드입니다. XS3 코드도 역시 비가중치 코드고, 비가중치란 각 자리마다 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자보수 코드고, 자보수 코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보수 코드 그런 말입니다. 8421 코드에다가 3을 더한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7을 3초각 코드로 변환하시오. 그러면 더하기 3을 해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8421 코드,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10진 코드를 8421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3을 더하는 게 3초각 코드다. 비가중치다. 자리마다 보수, 자기 보수 코드다. 그러면 비가중치가 아니라 가중치 코드들은 각 자리마다 값이 있습니다. 8421, 2421, 또 84-2, 84-1, 즉 숫자로 되어 있는 코드들이 가중치 코드다. 문자는 아니다. 그런데 얘는 문자네요. 2014년 3회 때도 제가 이거 암기비법 알려드렸죠. 비키니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비키니 어떻게 돼요? 34, 24, 34. 수영장에 가면 우리 이런 거 연상하죠. 괜히 이상한 상상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런 비키니 코드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숫자와 관련이 있다. 즉 비키너리 코드도 가중치 코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고 42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들을 논리 어드레스 주소죠. 논리 주소 공간으로 설정하여 실제 주소 공간보다 훨씬 더 큰 기억장치. 원래 주기억장치의 공간이 작기 때문에 더 큰 주기억장치의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는 가상메모리라고 그러죠. 가상메모리 영어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합니다. 버추얼. 프로그램의 크기가 주기억 공간보다 클 때 사용하며 어떻게?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할애하여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빌려다가 쓴다는 거죠. 주기억의 공간을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보조기억의 공간을 빌려서 주기억을 크게 늘리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페이징 고정 크기, 세그먼트 가변 크기 이런 크기가 있고 여기가 주기억이라고 볼게요. 주기억. 근데 보조기억은 보조기억 들어갈 건 더 커요. 그래서 이걸 잘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방식이 페이징이고 서로 다른 크기 형태로 컸다 작았다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는 형태를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패고 가세. 어디를 가? 집에 갈 때 한 놈을 패고 가세 이렇게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습니다. 캐시는 CPU와 주기억 사이에서 주기억의 속도를 향상할 목적으로 SRAM으로 만드는 거죠. SRAM으로. 연관. 보통 우리는 주소로 찾아갑니다. 주소로 찾아가는데 주소가 아닌 내용으로 참조하는 방식이 연산기억입니다. 연관 메모리, 캠이라고도 하고. 버퍼 메모리는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거. 그 다음에 입출력과 주기억 장치 사이에 채널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죠? 얘가 CPU고 얘가 주기억입니다. 그러면 CPU와 주기억 사이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캐시. 그리고 여기가 입출력입니다. 입출력과 CPU 사이에 여기 보면 입출력과 CPU 사이에는 여기가 버퍼가 있습니다. 버퍼. 입출력과 주기억 상태 사이에는 채널이 있다라고 그랬죠. CPU로부터 위임을 받아.
15년 1회 때 한번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42번에 자, 주기억 장치의 큰 공간, 더 큰 주기억 장치를 쓰려고 하는 게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다라는 거. 자, 43번 다음 중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자, 리눅스, 유닉스,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7, 윈도우 8, 10 이런 것들 다 운영체제입니다. 자, 그 중에 리눅스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오픈 소프트웨어라고도 하고 오픈 소프트웨어. 자,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스를 누구나 수정해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자, 그 다음에 유닉스는 C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방형 운영체제고 다중, 멀티, 여러 사용자들을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제공한다라는 게 유닉스입니다. 자, 인베디드는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주로 전자제품, PDA,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인베디드 운영체제로 사용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우리 휴대폰, 모바일, 제일로 많이 쓰이죠. 자, C, 자바, 베이직 등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자바 언어로만 사용됩니다. 자바 언어. C나 베이직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43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4번에는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자, 주소 지정 방식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명령어 형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령어 형식에는 오피코드와 오퍼랜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dd, 더해라 그런 말이죠. 5, 4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dd는 뭐예요? 오피코드, 연산자, 명령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에 첫 번째는 연산자, 명령어에 해당되는 오피코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 오퍼랜드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즉 연산자와 데이터, 주소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주소, 이 주소 또는 데이터, 주소 지정 방식, 이 뒤에 있는 지정 방식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묵시적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오퍼랜드가 없대요. 자, 아까 우리가 add 54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요. 아예 오퍼랜드가 없는 건 묵시적 주소입니다. 특히 스택을 이용하는 영주소에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add 54 있습니다. 즉 5와 4를 더해라 그런 말입니다. 더하기니까 얘가 5와 4를 더하면 얼마예요? 9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즉시 주소입니다. 오퍼랜드 부분에, 자, 여기 오퍼랜드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주소. 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소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겁니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소를 찾아가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해버리는 방식이 즉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과 간접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dd 5, 4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즉시 주소에서는 5와 4를 바로 더해버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주소래요. 주소. 그래서 직접 주소와 간접 주소로 구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소가 있어요. 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소죠. 주소가 기억된 거를 MAR이라고 하죠. MAR. 자,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2, 4, 1, 3, 2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는 내용이 기억됐으니까 MBR이 되겠죠. MBR.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5와 4를 바로 더해버렸지만 직접 주소는 5번지로 갑니다. 5번지에 갔더니 얼마가 있어요? 아, 2가 있네. 4번지로 갔더니 3이 있네. 즉 2와 3을 더해라 라는 게 직접 주소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5와 4는 실제 값이 아니라 주소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주소를.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간접입니다. 간접. 자, 5번지에 갔더니 2가 있어요. 2가 실제 값이 아니라 또 다른 실제 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2번지. 그랬더니 얼마가 있어요? 4가 있어요. 4가. 자, 다시 4번지로 갑니다. 4번지에 갔더니 3이 있어요. 3이 실제 값이 아니라 3번지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3번지에 얼마가 있어요? 1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가 되는 겁니다. 5가. 자, 값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즉 주소의 주소값을 찾아가는 건 간접, 한 번만 찾아가는 건 직접.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효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아까 예를 들어서, 자, add 54가 있습니다. 자, 이게 주소죠, 주소. 자, 그런데 유효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가리킨대요. 이게 어떤 5번지와 4번지가 아니라, 주소가 아니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가리킨대요. 여기에 있는 주소를. 자, 그냥 오퍼랜드에 유효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이걸 빼버리면 직접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가리킨다라고 그랬으니까 간접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 되시나요? 좀 막 혼란스럽죠? 자,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한번 시켜보십시오. 자, 오퍼랜드가 없는 건 묵시죠? 자, 오퍼랜드 자체가 주소가 아닌 데이터인 경우에는 즉시 자, 주소를 한 번만 찾아가는 거. 오퍼랜드가 오퍼랜드 자체가 유효 주소인 경우는 직접. 자, 그런데 오퍼랜드에 실제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거는 간접 주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45번 문제. 소프트웨어 개발은 개발 절차상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개발한다. 자, 개발 순서를 나열한 거. 자, 2014년 3회 때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그리고 순서도를 작성을 했죠. 순서도를. 그리고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도는 기본 설계, 기초 설계가 되는 거고 이 코딩이 상세 설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서도와 코딩을 작성을 합니다. 기초 설계와 상세 설계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구현을 해봐야 되겠죠. 구현을 하고 오류가 있는지 수정도 하고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거치고 테스트는 회사 내부에서는 알파 테스트, 회사 외부에서 전문가라든가 뭐 개인들을 통해서 하는 베타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실행과 문서화를 통해서 자, 상용화시키고 유지 보수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에는 그래서 니은이 먼저 오고 니은이 먼저 왔네요. 여기도 니은이 먼저 왔네요. 그 다음에 기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해야 되겠죠. 구현.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PC를 켰더니 시모스란 롬 바이오스 기억하시죠? 롬 바이오스. 바이오스가 저장되어 있는 롬이죠. 그 안에는 입출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롬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기 위한 공간이 시모스다라는 거. 시모스 체크섬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어 시모스 셋업에 들어가서 시모스를 재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PC 종료 후에 1시간 후에 다시 PC를 켰더니 똑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이게는 뭐예요? 시모스의 배터리가 방전돼서 자꾸 기억된 값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47번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4년 3회 15년 1회 지금 현재 15년 2회 연달아 3회째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MOV 애플사에서 개발했고 미디는 전자악기의 표준으로 웨이브보다는 크기가 작다. 웨이브가 가장 크죠. 자, 그 다음에 MP3는 MPEG-3 규격이 아니라 MPEG-1 규격을 이용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무손실이 아니라 손실 압축 방식을 이용했다. WMV하고 ASF는 스트리밍을 지원한다라고 했던 거. 자, 47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 존 메카시가 컴퓨터 환경은 공공시설을 쓰는 것과 같아 라고 한 데서 유래됐고 인터넷상의 서버 및 회선,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기, 정보기술을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는 방식이다. 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요금을 지불한다 라고 했던 게 2014년 3회 때도 2013년 2회 때도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클라우딩 컴퓨팅. 특히 이 웨어러블 컴퓨팅도 이제 좀 새롭게 나오고 같은 것 같아요. 웨어가 뭐예요? 입는 컴퓨터.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구글 글래스. 안경 같은 거 있죠? 자, 대표적인 게 구글 글래스. 스마트 시계인 아이워치, 뭐 갤럭시 워치 이런 것들이 자, 시계가 시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경도 마찬가지 그런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상사설망도 뭐 이전에 한번 봤던 내용들이고
분산 컴퓨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이라는 거예요? 클라우딩 컴퓨터. 빌려서,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쓰는 걸 컴퓨터, 클라우딩 컴퓨터. 자, 여러분 컴퓨터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꼭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자, 49번 문제. 정보 보안에서 송수신자가 송수신, 보내고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메일을 보내는데, 야, 너 왜 안 받아, 말 안 해, 대답을 안 해? 나 메일 안 받았는데? 우리 그 메일에 보면 수신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수신 확인. 상대방이 메일을 몇 시에 언제 받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수신 확인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밤 10시에 메일을 분명히 읽었어요. 그런데 얘가 안 받았다고 뻥치는 거예요. 야, 너 어제 메일 10시에 읽은 걸로 나오는데? 헐, 그래? 미안해. 자,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게끔 메일을 받았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게 우리 메일에서는 수신 확인이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에는 이제 핑거, 손가락이라는 핑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송신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로그인했고 마지막으로 언제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핑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송수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해서 부인이 뭐예요? 제 부인? 여러분 부인? 그런 부인이 아니라 부인, 거짓말을 방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김일성, 북한에 있는 김일성 말고 비밀 제3자가 읽지 못하도록 비밀성을 유지하는 거. 무결성, 언제나 올바른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돼 있도록 하는 게 무결성입니다. 접근제요, 어떤 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는 겁니다. 즉 인증을 통해서 이제 불법 접근을 방지하는데 지문, 뭐 얼굴, 홍채, 망막, DNA, 음성, 서명 등을 통해서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49번에는 3번 부인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 08년도에 출제된 문제네요. 좀 오래된 문제예요. 또 이제 돌아올 패턴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부인 방지 각각 내용들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번 신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 케이블, 가장 좋은 케이블이 광 케이블입니다. 속도도 가장 빠르고 전송률도 높고 또 외부의 잡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단점이 있다면 비싸요. 왜? 시공이 어려워서. 바닥으로 뭐 이렇게 우리 길 가다 보면 광 케이블 매립지역 밑에 뭐죠? 뭐 배수로 같은데 광 케이블 매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송 매체의 설치 비용이 비싸다. 저가가 아니라 비싸다. 시공이 어려우니까 비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좋은데 비싸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4번이 단점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것들은 광 케이블에 대한 저가가 아니라 비싸고 시공도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51번 문제. 자, 이 부분도 신유형이긴 한데 데몬 우리가 앞에서 들어봤어요. 뭐 ISO 파일, 가상 CD 같은 거 연결하는 거. 자, 항상 뭐 직접적으로 제어하지는 않지만 백그라운드에 돌면서 주기적인 서비스를 요청한다라고 했고, 푸시의 반대는 풀. 내가 직접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을 하는데 푸시는 서버에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안 해도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거 푸시. 내가 직접 검색을 하는 건 풀. 자, PULL 풀. 미러 사이트, 인기 있는 사이트, 공짜 사이트, 특히 공짜 사이트들. 자, 사람들이 공짜면 몰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버들은 복사해둬서 자, 부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파일로 똑같은 걸 미러, 거울처럼 복사해둔다입니다. 핑거. 아까 제가 핑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린 것 같아요. 메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핑거. 근데 여기서 핑거가 나왔어요. 자, 핑거란 지정한 IP 주소, 통신 장비의 통신망이 연결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규약으로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상대방의 컴퓨터가 현재 동작 중인지 아닌지 그런 걸 체크하는 건 핑입니다. 핑. 자, 그런데 핑거는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 전자우편 수신 여부, 로그인 여부, 사용자 이름, 마지막 접속 시간, 어디에서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명령 프로그램이 핑거입니다. 따라서 핑거와 핑을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정상적인 동작 여부, 장비의 연결 여부 이런 것들은 핑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자, 52번 문제도
15년 1회 때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ARP, IP를 물리적인 네트워크 주소, 물리적인 네트워크 주소가 MAC입니다. 즉 IP를 MAC 주소로 바꿔주는 건 ARP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MAC에서 IP로 바꿔주는 건 RAP입니다. 자, MAC에서 IP로 대응을 시키는 거죠. RARP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NMP,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관리 표준 프로토콜. 뭐하고 헷갈리지 마라? SMTP, 메일을 송신하는 SMTP와 헷갈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52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컴퓨터 이용의 확산과 함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보안이 중요해요. 개인의 지문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고 방화벽을 이용하여 외부에 들어오는 좋지 못한 정보들을 막을 수가 있고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키의 크기가 크고 알고리즘이 복잡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가요? 자, 밑에 비밀키 방식과 이중키, 공개키 방식에 대한 비교를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고 다음 계속해서 워터마킹, 디지털 워터마킹이죠.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삽입하는 거,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디지털 워터마킹을 심어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이 틀린 것 같아요. 우선은 디지털, 자, 비밀키는 키의 크기가 작고 알고리즘이 간단하여 속도가 빠르다 라는 거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죠. 자, DS는 비밀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네이버, 다음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비밀키입니다. 비밀키 암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일키입니다. 단일키. 자,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내가 암호를 1, 2, 3, 4로 만들었다. 그럼 풀 때도 1, 2, 3, 4로 풀죠.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동일하다. 그래서 대칭키라고 합니다. 대칭키. 같으니까 대칭. 다른 말로 관용 암호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비밀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다음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인키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인키 방식은 비교적 크기가 작고 간단하고 속도가 빠르다. 자, RSA는 키가 2개입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1, 2, 3, 4로 암호화 했는데 풀 때는 ABCD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키가 2개다. 그래서 하나는 까짓 거 공개해주지. 2개니까 하나는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공개. 자,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비대칭이다. 뭘 공개해? 암호는 공개하고 해독키는 비공개한다. 암호는 공개해도 돼요. 암호를 푸는 암호키, 해독키를 비공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크기가 크고 암호 알고리즘이 복잡해요. 암호키 따로 해독키 따로 복잡하죠. 그래서 느리고 보안상에는 더 좋을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3번 비밀키는 키의 크기가 작고 간단하고 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자, 53번에는 3번이 되겠고. 자, 54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바이러스 종류에는 보통 파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파일에 감염되는, 실행 파일에 주로 감염되는 파일 바이러스. 부트 섹터에 감염되어서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는 부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또 엑셀 문서라든가 워드 문서에 매크로에 걸리는 매크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엑셀이나 워드 문서도 매크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라고 했던 거 이해 때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뭐 스크립트 바이러스라고 해서 스크립트가 포함된 파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자, 54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도 14년 1회와 14년 2회 동일 유사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RFID, 유비쿼터스죠. 유비쿼터스. RFID, 유비쿼터스,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다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비쿼터스, RFID,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자, 그 다음에 BT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생명과학 기술.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 밴. 어떤 빌려서 SK라든가 KT에서 회선을 빌려서 쓰는 거. 자, URI라든가 URL은 인터넷 실제 주소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주소.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주소.
URI, URL이라고 하죠. 자,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4년 이래, 15년 이래 계속 유사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모뎀으로 쓴다. 핫스팟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핫스팟. 우리 핸드폰에서 핫스팟 키워주면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노트북도 쓰고 다른 휴대폰도 연결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테더링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기기에도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 자, 와이브로 잘 달리는 자동차, 이런 달리는 차에서도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와이브로. 14년 1회 때 출제됐던 문제가 와이브로입니다. 블루투스도 14년 3회 때 출제되었습니다.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기술이다. 관련 내용들 꼭꼭 다 같이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7번 전자우편. 아까 저 위에서 우리가 SNMP 하면서 SMTP하고 구별하라고 그랬는데 또 나오네요. 여기서도. 자, 14년 2회 때, 15년 1회 때도 유사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제목만 먼저 수신하고 차후의 내용을 가져오는 아이맥,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했을 때, 지금은 뭐 용량이 빵빵하니까 제목과 내용을 동시에 가져오는 팝을 씁니다. 또 메일을 보낼 때는 SMTP를 쓰고, 자, 일반 메일이 아닌 멀티미디어 메일을 송수신할 때는 마임을 쓴다. 여기서는 멀티미디어한 개념 없이 그냥 메일만 전송한다라고 그랬으니까 SMTP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 SMTP, 팝 이런 것들을 쓰는 전용 메일 프로그램이 아웃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웃룩. 자, 이 아웃룩은 메일뿐만 아니라 일정 관리도 하고 작업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메일에 전자명함을 추가하여 전송할 수 있다. 자기의 명함 같은 거, 인터넷상에서 만든 명함을 추가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직원들의 연락처를 모아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고, 수신된 메일을 연락처 폴더로 드래그하여 메일을 보낸 사람의 이름,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폴더에 추가하면, 연락처 폴더에 추가하면 연락처가 저장이 됩니다. 생성이 됩니다. 자, 이미 연락처 폴더에 등록된 이름을 새 연락처로, 자, 없는 사람을 새 연락처로 추가하는 거죠. 이미 있는데 새 연락처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 연락처로 추가하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새 연락처는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할 때만 사용되며, 이미 등록된 이름은 새 연락처가 아닌 해당 정보를 더블 클릭하여 변경한다라는 거. 4번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역시 신유형이죠. 자,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좀 알면 뭐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59번 롬에 대한 설명이다. 롬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롬은 비휘발성이다. 반대로 램은 휘발성이다 라고 되죠. 읽고 쓰기가 가능한 램과 읽기만 가능한 롬이 있습니다. 비휘발성. 자, 대표적인 펌웨어로 바이오스, 롬에 저장되어 있어서 롬 바이오스 기억하시죠? 글꼴이라든가 자가진단, 그 다음에 디스크 부트, 초기화 이런 거 할 때 바이오스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롬은 읽기만 가능해요. 그런데 쓰는 롬들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특히 이제 마스크롬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처음에 나올 때 이미 다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DVD 영화 같은 거, 음악 CD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스크롬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P롬 한 번만 기록, 공 CD 같은 거. 자, 쓰기는 한 번만, 라이트 원스, 읽기는 많이. 자, 공 C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EP롬 지우고 쓸 수 있어요. 롬, 우리가 그 DVD, CD롬도 읽고 쓰기가 자유로운 것들이 있어요. 자, 자외선을 이용하여 지우고 쓸 수 있고, EP롬은 정기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다. 특히 이 EP롬이 플래시 메모리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스크롬은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마스크롬은 가능한 EP롬이라든가 EP롬이 있긴 하지만 마스크롬은 수정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읽기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글자 등이 저장이 되어 있죠. 롬에. 자, 바이오스라든가 자가진단, 디스크 부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전원이 끊어지면 내용이 소멸된다? 이건 휘발성이잖아요. 휘발성. 그런데 롬은 비휘발성입니다.
자, 많은 양의 문서 파일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보존하는 데 적합하다? 이건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하드디스크. EEPROM은 기억된 내용을 정기적인 방법으로 지우고 쓸 수 있다. 어디에 사용된다? 플래시 메모리에 사용된다. 오케이. 4번이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자,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 6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 CPU의 대표적인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별해서 레지스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13년, 14년, 15년 계속 유사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CPU에는 제어 장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와 연산 장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어 장치는 졸지마 졸지마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명령 해독, 또 지시 감독 관리. 자,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PC, 현재 수행할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IR, 디코더, 뭐 인코더, 자, MAR, MBR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연산 장치 ALU, A는 산술 연산, 사칙 연산을 말하는 겁니다. L은 로직, 논리 연산을 말하는 겁니다. 관련 레지스터는 더하기 하는 가상기, 음수를 표현하는 보수기, 연산의 결과를 임시 기억하는 누상기. 자, 그 다음에 연산 수행 시 사용되는 음수냐 양수냐, 부호를 나타내는, 또 자리 올림이 되었느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상태 레지스터. 그 다음에 연산에 참여할 데이터를 누가 보냈어요? 주기억 장치에서 보냈어요. 연산에 참여할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레지스터 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자, 문제에서 제어 장치에 관련된 레지스터만 물어봤어요. 가상기 땡, 가상기 땡이죠.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땡, 연산에 사용할, 주기억 장치에서 보냈지만 연산에 사용될 레지스터를, 연산에 사용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 자, 얘는 맞네요. 누상기, 연산의 결과를 임시적으로 기억하고 땡이에요. 상태 레지스터, 음수냐 양수냐를 나타내고 자리 올림, 오버플로우 등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이것도 땡이네요. 그래서 두 개 땡,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 땡, 여기는 가상기 땡. 그래서 맞는 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2회 과목 3과목도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에는 2015년 3회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